네, 전용복 교수님을 모시고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먼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용복 교수님께서 제안하시는 일자리 보장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일자리 보장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예. 그 결과 뭐 정부 재정은 괜찮은 거냐 예. 이런 우려가 제일 먼저 제기가 되는데요. 예. 제가 간략히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예. 간략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장 실업자 수가 그 평소에도 그 코로나 이전에도 예. 평균 약 340만 명 정도 네.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340만 명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0만 명을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들 것인가, 약 100조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00조 원. 네네, 100조 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임금 총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보장료가 있죠. 사회보장료의 사용자 부담분이 약 10%, 9.8% 정확하게는 약 10% 들어가고요. 이 일자리 보장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기타 물질적인 자원도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임금 총액의 한 20%로 잡았을 때 그래서 약 98조에서 100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그러면은 순지출이냐 따져보면은 많은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정부에서 이미 취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약 24조, 아마 2020년도에는 좀 불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약 25조 정도는 현재 이미 취업 관련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자리 보장제가 시행이 된다면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은 사회보장료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될 겁니다.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저는 10에서 20조 정도는 사회보장료, 그러니까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 예, 사회복지비에서 약 10에서 20조 정도 삭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러면 한 35조 원, 많게는 한 45조 원 정도가 대체될 수 있다. 네. 그럼 100조 원에서 그걸 빼면 이제 한 55조 원 수준. 또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GDP를 상승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 재정의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재정의 승수 효과. 네네,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소득이 증가하니까 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GDP가 연쇄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GDP가 증가하게 되면은 세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 GDP 지금 그 국민 부담률이라고 부르는데요. GDP 대비 정부가 조세나 사회보장료로 징수하는 총액인데 그게 약 27%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증가한 GDP 중에서 27% 정도가 회수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은 해볼 수 없지만 대략 이 금액도 한 20에서 30조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일자리 보장제를 위해서 순수하게 지출해야 되는 돈은 약 30조에서 40조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나가고 있는 취업 관련 예산 약 24~25조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예산 10조 원에서 20조 원, 그리고 그 GDP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재정 확대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약 한 30조 원에서 40조 원, 많아도 40조 원 네네네. 정도면 그걸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면 약 34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실업자에 대한
그 일자리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GDP 대비해서는요. 약 1.5%에서 2%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약 2천조 원 정도가 네. 1년 GDP라 보면 1.5%면 30조 원이니까요. 네. 예. 그런 다음에 이거는 그 진짜로 그 대충 어림짐작인데 실제로 그 미국이나 유럽 경제를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아주 정치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례.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이런 사례들의 연구 결과도 동일합니다. GDP의 1 내지 2% 정도만 추가로 지출을 하면 일자리 보장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2%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 20년 동안 IMF 이후에요. 20년부터 지난 20년 우리나라 정부는 평균적으로 약 0.9%, 0.92% 정도 재정 흑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1% 흑자였다 한다면 정부는 흑자를 보면 안 돼요. 정부가 흑자를 본다는 얘기는 경제를 억압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번 돈을 뺏어가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부는 흑자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경제를 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도 경제를 누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 균형 또는 적자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누려왔던 1% 흑자를 반납해야죠. 그리고 예. 정부 재정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정부 적자분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자가 나야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흑자가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부 예산만 봤을 때는 적자분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정부는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을 질 것인가를 고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재정 부담이라 하면은 정부 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정부는 약 1% 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20년간. 그렇죠. 예.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그러면은 1% 내놓으라 이거죠. 네, 네. 왜 흑자를 보냐 이거죠. 예, 그동안 벌었는 거를 모아놓은 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풀어라. 운영 기조를 바꿔라. 그렇죠. 바꿔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1% 내놓으면은 아까 뭐 맥시멈으로 2%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GDP 대비 2%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부가 기존에 흑자를 보던 기조를 바꿔서 1%를 포기하면 예. 1%만 더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라고 하면은 정부한테 이게 부담이 될까? 재정 적자 1%가 부담이 될까? 전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힘들 때는 뭐 조금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힘들 때뿐만이 아니고 영구히 1% 정도 더 적자를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건데요. 예. 제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건 뭐 제 얘기도 아니고 IMF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예. 매년 정부가 재정 적자를 3% 지금 현재 그 GDP 대비 40%를 가정을 하고요. 예. 재정 적자 예. 그 정부 부채 비율을 40%를 가정하고 매년 정부가 3% 재정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러면 뭐 정부 부채 수준이 계속 증가하는 거냐? 아닙니다. GDP의 80% 정도로 수렴을 합니다. 매년 3% 재정 적자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예. 궁극적으로 정부 부채는 80%로 수렴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3%가 아니고 1%만 진다면은 더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더 낮아지겠죠. 훨씬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이 IMF 이제 보고서 이 공식을 활용했을 때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이거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예, 뭐 여기서 설명하기는 예, 힘들지만. 사익이 예. 그 사심이 사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예, 예. 공식이니까 수학 네. 수식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G20 경제의 지금 평균 정부 부채 비율은 125% 정도 되죠. 예, 굉장히 높죠. 거기에 그다음에 따라서는 작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이미 100% 넘었습니다. 예. 그래도 멀쩡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다.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G7에 들어가는 나라를 왜 자꾸 우리를 뭐 에머징 국가니 발전도상국이니 후진국이니 이렇게 부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선진국입니까 도대체? 이런 그 사대주의 또는 열패감 예.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면은 선진 20개 국가들의 G20 국가들의 GDP가 이미 오래전에 100% 이상인데 예. 우리나라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앞순위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GDP 대비 뭐 70% 80% 간다 해서 정부 부채가 그게 문제가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운영의 묘도 있는데요.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1997년도 IMF를 맞고요.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이 파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양산이 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당시에 구제금융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약 168조 원 정도를 구제금융으로 공적자금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IMF 때 168조 원. 네네네. 구조조정하면서요. 예. 사실은 그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예. 그 기업들의 부채를 상감해 준 거죠. 메꿔 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기업이 진 민간 부채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서 갚도록 해준 거죠. 예. 그런데 168조 원은 당시에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은 GDP의 30%입니다. 그러면 GDP의 30%에 해당되는 공적 자금을 정부가 조달을 해서 경제에 투입했는데 경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부 부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큰 문제 없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그럼 자금 어떻게 마련했느냐? 대부분의 자금이 정부가 보증을 쓰고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들이 특수채를 발행한 거죠. 그 특수채를 누가 인수했냐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인수한 거죠. 예. 정부가 보증하는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한국은행이 인수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준 거예요. 돈 찍어서.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경제가 뭐 나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지금 회수율이 한 70% 된다고 되죠. 회사 안에서 상관없죠. 저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요. 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39년부터 1974년까지 캐나다 중앙은행은 예. 정부 예산의 뭐 작게는 15%, 많게는 30%까지 평균 20% 이상의 재정을 공급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 무료로 준 거죠. 그러면서 그때 뭘 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 캐나다는 2차 대전에 굉장히 많은 병력을 파견했어요.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세계 가장 많은 해군 병력을 파견했고요. 그러면 2차 대전을 사실 겪은 거죠. 캐나다는. 거기서 돌아온 베테랑들, 퇴役군인들이죠. 그분들한테 재교육을 시키거나 거기서 사상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거나 또 그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인프라가 깔았습니다. 공립학교, 공립병원, 그다음에 대륙횡단 열차, 대륙횡단 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공공 인프라들을 대거 깔은 거죠. 70년대 예. 초반까지, 예. 74년까지. 그런데 돌아가는 돈 큰 부분을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또 역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중국의 경우인데요. 중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계획경제 당시에 전 부분이 계획경제죠. 계획경제라 하면 국유기업입니다. 국유기업은 그다음에 농촌에서는 이제 그 집단농장이었고요. 그냥 도시 부분에서 근데 농촌 부분에서 일단 집단농장은 해체를 해서 개인들한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국유기업이었던 거죠. 근데 그 국유기업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고용을 유지를 했죠. 담수시설 같았었죠. 사회주의에서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을 유지해주는 담수시설이었습니다. 예. 가장 강력한 고용 안전망이었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학교도 짓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사택도 지어서 주택도 공급하고요. 병원도 운영하고요. 심지어는 일자리를 자식한테 승계까지 했습니다. 등등등 모든 이런 사회 서비스를 기업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본주의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재무적으로 이익이 날 리가 없죠.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당시에 정부가 민영화시켜 버렸다. 시장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억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을 거고 더군다나 사회보장 제도도 깨지겠죠. 예.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 때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고요. 또 노동자 지출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 엄청난 사회 혼란이 일어나겠죠.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었던 게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었죠. 그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민영화시켜 버렸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품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기존에 있었던 국유기업 외부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경제 체제가 더 많이 빠르게 발달을 하면서 시장경제 비중이 커지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한 20년 걸렸는데요. 아시아 금융위기 때까지 그랬는데 그러면은 국유기업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적자겠죠. 국유기업은. 그러면 그 국유기업의 적자를 누가 메꿨느냐? 정부가 메꿨습니다. 직접 메꾼 건 아니고요. 국유은행을 통해서 계속 자금을 조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은행들의 부실채권, 국유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20년 동안 못 받는 채권들이니까 부실채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뒤에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예. 그 비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GDP 대비 약 18% 정도였습니다. 당시 GDP 대비. 그것을 한 방에 일거에 청산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서 예. 부실채권을 인수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문제가 생겼느냐? 인플레이션 생겼습니까? 인플레이션 없었죠. 예. 정부가 무슨 국가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20년 동안 가장 잘 나간 경제가 중국 경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한간에 우리가 그 일자리 보장제 이야기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완전히 반박하는 그 캐나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사례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예, 일자리 보장제 우리나라에서 340만 명을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겪게 되는 예산 적자,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경제가 더 성장을 하면 세수가 늘어날 테니까 오히려 정부는 이득일 거다. 이것은 전 세계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연구 결과물들의 공통된 결과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사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운영의 면은 필요하겠지만 그 사례들은 예. 제가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런데 그게 뭐 선진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캐나다 발전도상국이 초기에 있었던 캐나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제 후진국에 있던 중국이라든가 심지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했다. 근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 재정 건전성의 신화를 극복해야 된다. 저는 신화라고 부르고 싶지 미신 않고 미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미신 또는 악마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악마입니다, 악마. 예, 그렇군요.